어서 오십시오. 환영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대표님 모시는데 환영을 하고 우리 백만 조합원 대표에서 그 바쁘신데 제일 바쁘신 분 같은데 참 오시고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영희 대표님은 옛날에 노동자들이 월급 타가지고 굉장히 저축을 해가지고 엄청난 도움을 준 재형저축이라고 있습니다. 재형저축을 만드신 분이에요. 그래서 해외 나가서 근로자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. 해외 나가 특히 중동에 나간 노동자들이 재형저축 그때 장저금하고 지금 이자가 굉장히 컸거든요. 그걸 만드셔가지고 큰 또 도움을 주셨고. 또 건강보험을 또 기초로 나오신 분이 또 우리 대표님이시죠. 저는 뭐 항상 개인적으로 박사님 이런 대표님이니까 조금 또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창조를 하십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그제 또 이 바쁜 가운데 또 이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을 또 저희들도 많이 하는 입장인데 또 통합 제의를 해서 또 저희들 적극 또 지지하는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지금 근데 이 항공청하고 민노청하고 대략 이 가입자 분포가 어떻게 됐습니까? 가입자 분포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부분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 한 87만 정도, 민노총이 한 65만 정도, 이럴 때. 결국 전체적으로 양 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조직도가 얼마나 됩니까? 전체 노동계가 한 13% 정도입니다. 13%. 예. 그리고 다른 나라 이게 선진국들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까?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지는 거죠. 박사님 잘 아시면서 질문. 기업별로 좀 한계가 분명하게 좀 드러날 때 노총이 하락합니다. 사실 그 기업별 노조가 1981년, 81년도인가 80년에 예. 80년에 처음 입법 회의 시절에 이제 기업 노조가 탄생했는데 그 당시 사실 내가 이 기업 노조 탄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, 예. 반대했던 사람인데 실은 이 우리나라 같은 시청에서 기업 노조가 되면 노조의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당시 우리 노동총장하던 권중동이라는 노동총장하고 우리 정경련 회장, 정주영 회장께서 부득불 기업노조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기업노조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밖에 사람들이나 사실 노총 전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서 그걸 못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이제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은 노사분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노조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걸 주장하는 것도 내가 뻔히 아는데 왜냐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조로 되면 규모가 작으니까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규모도 별로 크지 않고 작으니까 이제 기업 수가 노조를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기업별 노조가 된 거예요. 그때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마 편할는지 모르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커질 것 같으면 기업 노조가 오히려 그냥 일반 3별 노조로 가는 것보다 더 노사분규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이물에 들어오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거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자체가 아마 한때 현대자동차 노조의 예산이 아마 한국 노총 예산 모두 많을 때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노조 기구라는 게
뒤죽박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. 기업 노조에다 산재에다가 뭐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, 그런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를 해야지 노조도 발전되고 이 근로자들의 권익도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다. 사실 제가 우리나라 노동법 관계를 갖다가 7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라는 게 1953년에 우리나라 노동기준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 산업 근로자라는 게 거의 없을 당시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동법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다가 보니까 결국은 남의 나라에서 좋은 조항만 다 따다가 노동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동법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라고요. 그래 70년대에 뭐 노사분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식으로 무슨 법적 준법 노사 투쟁을 한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정부가 그 투쟁 자체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70년대 초반 중반 이무렵에는 마치 정부가 근로자는 편 안 들어주고 맨 기업 편만 들어준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농후해서 그래 75년서부터 이 문제를 실행을 하라고 하는 작업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거의 안 되더라고요.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81년에 참 절호의 찬스가 있어서 한번 노동법을 개정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때도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90년에 여소야대 상황이 해결이 되고 참 이 국회 의석수가 여당이 3분의 2가 넘어서 내가 그 두 노동부 장관을 갖다가 겪으면서 노동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. 안 되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87년 1차 노동법 개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뭐 계약 비슷하게 돼버렸어요. 뭐냐 그게 노동조합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노동관계법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좀 뒤죽박죽된 이런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 노조도 양대 노조로 분할이 됐고 또 최근에 와서는 뭐 노동조합을 갖다가 뭐 다양화한다고 피고서 한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 경제가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않다.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노동관계 법을 고쳐야 된다. 뭐 이런 등등이 그것도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게 사실은 걱정이에요. 지금 뭐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게 노동법이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이제 따져놓고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임금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노동법을 개정을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. 뭐 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갖다가 유연화하기 위해서 뭐 법을 고쳐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의 숫자를 갖다 보고 보면은 뭐 노동시장이 유연화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쪽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기술 수준이나 산업 발전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생산비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포션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자꾸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가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그 따라서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상 궤도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방향을 아는 소위 정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소위 정권이 탄생을 못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. 그래서
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거를 전반 경제 상황을 포괄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노동법 관계도 이제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꾸 노동 쪽 한쪽만 마치 지금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회가 조화가 안 되고 갈등 구도만 점점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저희가 지금 뭐 저희 총선 앞두고 선거가 앞두는데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에 이제 소위 2017년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문제를 또 그다음에 나타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. 그러면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